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시퍼런 칼날 뒤에 숨겨진 최영 장군의 뜨거운 눈물과 피의 정치.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들이치는 형장 한복판. 이른을 넘긴 노장이 결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함에 오열하거나 목숨을 구걸할 법도 한데 이 노인의 눈빛은 오히려 처형을 집행하려는 이들을 압도할 만큼 매서웠습니다. 이분이 바로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 최영 장군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 남긴 말은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내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독설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가 죽고 난 뒤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그의 무덤 적분에는 수백 년 동안 정말로 풀이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체크가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셈인데 그만큼 최영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결백함과 서슬퍼런 기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내 딸을 비빈으로 보내서라도 왕을 잡아야 한다. 사실 최영 장군은 요즘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지독한 워커홀릭이자 승부사였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 요동을 정벌하겠다고 나섰을 때 주변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조목조목 따졌을 때 최영은 타협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가 우왕을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의 딸을 우왕의 비빈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장군님, 이건 너무 권력지향적인 선택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영에게 이건 가문의 영광을 위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풍전등화라튼 고려를 지키기 위해 왕실과 자신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린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사랑하는 딸의 인생까지 국가라는 거대한 장기판에 말로 던져야 했던 그 노병의 심정.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최영 장군 인생에서 가장 껄끄러웠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신돈일 겁니다. 공민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나타난 이 미스터리한 승려. 요즘으로 추면 비선실세의 원조라고 할까요? 신돈은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 노비들을 해방하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최영 같은 정통 무장들에게는 그저 왕의 눈을 가리는 괴물로 보였습니다. 신돈은 최영을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청렴한 척하지만 결국 기득권 아니냐며 그를 모함해 유배를 보내버렸죠. 하지만 최영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돈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타락해갈 때 최영은 유배지에서 칼을 갈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신돈이 실각하고 처형될 때 최영은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하며 고려의 기둥임을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급진적 개혁과 원칙적 보수가 충돌한 역사적 스캔들이었습니다. 신돈이 가고 나니 더 무서운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려 후기 최고의 정치가이자 독재자였던 이이님입니다. 이이님은 요즘으로 치면 킹메이커이자 노련한 정치공학자였죠. 최영은 강직했고 이이님은 유연했습니다. 아니, 유연하다 못해 교활했죠. 재미있는 건 최영이 이이님과 한동안 손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백한 최영 장군님이 왜요? 라고 놀라시겠지만 이이님의 정치적 수완 없이는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막아낼 국방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이이님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자 최영은 이성계와 손을 잡고 하룻밤 사이에 이이님 일파를 숙청해버립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최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말, 사실 최영 장군이 직접 지은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최원직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권문세족들이 백성들의 땅을 뺏고 호의호식하던 그야말로 부패의 끝판왕이던 시기였거든요. 최영은 이 유언을 평생의 문신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도 집안에 재물이 하나도 없어서 손님이 오면 대접할 술조차 없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장관급 인사가 10평 남짓한 낡은 빌라에 살면서 쌀이 떨어져 걱정하는 꼴이니 주변에서는 얼마나 독종이라고 손가락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손가락질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전장에서의 최영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가까웠습니다. 홍산대첩 당시 왜구의 우두머리가 쏜 화살이 최영의 입술을 꿰뚫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화살이 입을 관통해 얼굴에 박힌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겠지만 최영은 그 자리에서 화살을 직접 뽑아 던지고는 피를 철철 흘리며 그대로 외장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왜구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저건 인간이 아니다, 고려의 수호신이다 라고 외치며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통조차 초월해버린 그 노장의 카리스마는 현대의 어떤 액션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강렬합니다. 사실 최영과 이성계는 처음부터 적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전탕에서 함께 피를 흘린 전우였죠. 요즘으로 치면 군부의 두 거물이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며 국방을 책임지던 형님 아우 사이였습니다. 특히 이인임을 몰아낼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환상의 복식조였습니다. 하지만 요동정벌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최영은 명나라의 오만함을 꺾어야 한다는 명분을 택했고, 이성계는 현실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결국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때문에 최영은 자신이 손으로 키웠던 후배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믿었던 동지에게 칼끝이 돌아왔을 때 최영은 배신감보다는 무너져가는 고려의 운명을 먼저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최영의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보면 토양의 성분 탓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 민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다 억울하게 죽은 장군님의 원한이 땅을 메마르게 했다고 믿었죠. 실제로 1976년이 되어서야 그 무덤에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붉은 흙만 드러내고 있던 무덤이 비로소 초록빛을 띤 건 아마도 역사가 최영의 진심을 알아준 뒤가 아닐까요? 이 무덤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청렴함이 당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의 가문은 동주 최씨로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남의 유서 깊은 재벌가나 고위 공직자 집안에 태어난 금수저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는 가문의 후광을 입고 편한 길을 걷길 거부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이 대신 거친 삼매옷을 즐겨 입었고 진수성찬 대신 보리밥을 즐겨 했습니다. 가문에서는 제발 체면 좀 차려라 라고 아우성을 쳤겠지만 최영은 나라가 망아가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 하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시니어 청취자 여러분께는 참으로 믿음직하신가요? 무뚝뚝한 줄만 알던 최영 장군님께도 지극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문화 류 씨와의 일화는 유명하죠. 전쟁터를 오르며 1년의 절반 이상을 떨어져 지냈지만 그는 전장에서도 아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신령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부디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소서. 무적의 장군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평범한 남편이었던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을까? 고집센 영감님의 진심. 주변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장군님, 이제 이성계 대세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적당히 은퇴해서 여생을 즐기시죠. 하지만 최영에게 타협은 곧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고려라는 시스템 안에서 태어났고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이성계에게 패배한 것은 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충이라는 가치가 이미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모두가 새 세상을 찾아 떠날 때 끝까지 깃발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기에 역사의 품격이 유지된다는 것을. 어떤 이야기의 마지막은 시작보다 더 당당하기 때문이죠. 내 칼은 백성을 향하지 않는다. 최영의 군인 정신. 요즘 군의 기강 문제로 시끄러울 때가 종종 있죠. 최영 장군이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호통을 치실 겁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민가에 피해를 주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행군 중에 병사가 민가의 채소 하나라도 건드리면 즉각 엄별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백성을 지키는 방패지 백성을 뜯어먹는 기생충이 아니다 라는 그의 일침은 오늘날 모든 공직자가 새겨들어야 할 명언입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비결, 바로 이 원칙에 있었습니다. 예술적 감각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전략가의 머리. 최영 장군이 무식한 칼잡이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병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정세에 아주 밝은 이식인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원나라의 세력 교체기를 읽어내는 눈이 정확했고 화포를 앞세운 새로운 전술 도입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죠. 그는 왜구를 토벌할 때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과 심리전을 기가 막히게 구사했습니다. 현대의 CEO들이 최영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유연한 사고와 강단 있는 결단력 때문일 겁니다. 최영의 눈물, 서러운 고려 백성들의 수호심이 되다.
최영이 처형되던 날 개경의 저작거리는 통곡 소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를 장군님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따랐거든요. 그가 죽고 난 뒤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최영 장군 사당이 세워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자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최영의 영정 앞에 와서 빌었습니다. 살아서는 외로운 전사였지만 죽어서는 온 국민의 수호신이 된 이 드라마틱한 반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인의 마지막 뒷모습, 우리는 어떤 무덤을 남길 것인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최영 장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돈의 모략에도, 이이님의 유혹에도, 이성계의 칼날 앞에서도 그는 오직 고려라는 두 글자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붉은 무덤에 다시 풀이 돋아나기까지 600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우리 민족의 무의식 속에서 변치 않는 정의의 상징으로 살아있었죠. 비록 고려는 멸망했지만 최영이라는 이름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덤에는 훗날 어떤 풀이 돋아나길 원하시나요? 최영 장군처럼 떳떳하고 당당한 삶, 오늘 우리도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감동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뜨거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